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 수학 내신의 특징 그리고 이제 학교 선택 어머님들이 이제 중3 어머님들이 많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학교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김창현 강사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두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간단한 프로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머님들께서 그 중학교 수학 많이 아이들 열심히 하셨죠. 뭐 선행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 수학 가장 큰 차이는 양이에요. 양. 중등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있고 요게 이제 고1 수학입니다. 1학년 수학이 제일 적어요. 양이. 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 뭘까요? 킬러 집합수입니다. 킬러 집합수. 여기서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친구들 어디서 킬러가 많이 나왔을까요? 교육과정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왔고 기말고사 때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단기 특강으로도 좀 더 열고 있어요. 아이들 이제 좀 더 어려운 파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이제 공수 2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큰 특징은 뭐냐? 공수 1이 더 어려울까요? 2가 더 어려울까요? 2가 압도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공수원 보고 이제 엄마 고등학교 수학 너무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뒤에 더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공수처에서 가장 무서운 딱 한 글자 원입니다. 어머님 너무 잘 아시는데요. 어머님들이 거의 수학 공부하시는 느낌이신데 원입니다. 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막말로 못 풀게끔 낼 수 있어요. 그냥. 저도 만들 수 있고 학교 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못 풀게끔 낼 수도 있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집합도 좀 어려운데 공수2 현재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처음 시험입니다. 올해. 특징이 뭐냐면 중간고사에 다 몰려 있어요. 중간고사. 물론 기말고사도 어렵긴 합니다. 함수 물론 어렵긴 한데 애초에 우리 아이들 선행할 때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다 뭐에 관련된 거죠? 기본적으로 함수입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기본기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감상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도형과 집합 요거 수능에 나올까요? 단적으로 요거 배우고 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 대학 갈 때까지 2번 다시 볼 일 없습니다. 고2에서도 안 나오고 고3에서도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안 나와요. 논술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논술도 안 나와요. 이것만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수 미적분원 확실히 조금 더 간단해졌죠. 근데 이게 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냥 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수 때는 삼각함수가 어려운데 나머지도 어렵긴 합니다만 그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삼각함수는 이게 크게 또 소단원이 3개예요. 삼각함수 뜻가성질,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이 중에 앞에 거 2개 쉬워요. 어려운 거는 삼각함수 활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머님들 KMO 아세요? KMO? 경시. 한국 경시대 아시죠? 그 문제들이 나와요. 그냥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도형의 방정식과도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등 수학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합적으로 다 잘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다. 요거 말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만 좀 개념들이 있고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냥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든 개념이 너무 다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수능의 시작. 고등학교 수학의 시작. 사실 요거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 18살이죠. 18년을 지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에도 나오잖아요. 수능에서 나오는 가장 메인 포인트가 바로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분 적분을 통해서 함수 그래프 추론해낸다. 고등 수학의 목표입니다. 그냥 어떤 함수 주더라도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개형 그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적분 1은 미분 적분을 하는 건데 다항함수를 하는 거고 미적분 2는 미분 적분을 하는데 초월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재료만 다른 거지 요리사가 똑같은 거예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면 무슨 재료 주든 다 잘하겠죠? 마찬가지로 미적분 1 잘하면 뭐도 잘합니까? 미적분 2도 잘합니다. 애초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재료만 다른 거라서 똑같이 뭐가 중요합니까? 도함수의 활용이 중요해요. 왜? 초월함수 그래프 아무거나 줬을 때 그래프 개형 추론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요 2개가 거의 수능의 5할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2개만 잡고 가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킬러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확통.
요거 굉장히 말할 게 많은데 확통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확통은 뭐 이제 문과 선택이지 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어요. 개정교과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문과용 선택 과목이었대 이번에 이제 필수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봤더니 확통 선행을 많이 못했어요.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고민을 하게 되시는 확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확통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확률과 통계인데 거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절반이고요. 확률 하나 통계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우의 수가 절반인데 자, 이 경우의 수에서 킬러가 다 나옵니다. 통계에서 킬러 나오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거긴 안 나옵니다.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여러 가지 순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요게 어디서 연계가 되느냐? 공수원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이름이 똑같죠. 얘가 어렵게 나오면 확통에 거기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 공수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킬러 문제를 풀 때 고1 수학으로만 풀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저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 전부 다 확통 개념 써서 풀고 있어요. 그래야만 더 깔끔하고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공수원 때 자, 저희 내신 대비 할 거죠. 이때 킬러 문항 풀면서 확통 개념 다 쓸 거죠. 그러면 확통 선행이 완료된 겁니다. 요거 정말 이항 정리 빼고 요 두 개는 정말 완벽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저 나중에 확통 수업하면 이미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풀었던 것들. 그때는 편법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교과서가 된 거죠. 요거는 거의 내신 대비하면서 같이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항 정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항 정리는 굳이 따지면 이제 공수원의 다항식 연산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요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확률도 어렵지 않나요? 자, 확률의 정의가 뭡니까? 경우의 수를 전체 사건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 전체 사건 구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에 뭘 구해야 돼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전체로만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거라서 위에 거 잘하면 밑에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다. 그 다음에 통계는 거의 이제 뭐 킬러가 안 나오면 왜냐면은 통계는 그 공식 외우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을 증명을 안 해줘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서를 펼쳐보면은 요거 이런 식으로 통계되거든? 근데 증명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이 증명이 안 돼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깊게 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 써먹는 것밖에 못 내요. 증명을 못 내니까.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냥 적용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를 배웠다가 나중에 결국에 뭘 할까요?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얘네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머님들이 사실 아이들보다도 고등 커리큘럼을 더 잘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뭐 고등수학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커리를 아이에게 짜야 되는가?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휘발성과 딥러닝이 진짜 어휘가 굉장히 어렵죠. 휘발성이 뭡니까? 빨리 까먹네. 내신 대비와 선행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망각을 전제로 한 교육이 선행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미적분투를 가르쳐줬어요. 자, 3년 뒤에 그걸 시험을 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가르치는 건가요? 3년 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 거죠. 왜 배우는데? 어찌 까먹을 건데 왜 배우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딥러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미적분투를 한 번 배웠다가 몇 년 지나서 까먹은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투를 처음 배운 애가 있어요. 자, 그 둘에게 미적분투를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차이가 없을까요? 있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까먹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뇌 속에, 시냅스 속에 무언가 강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배웠을 때 이런 느낌이었지. 그 느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기엔 아직 좀 어려요. 근데 가르쳐보면 압니다. 한두 번 배웠다 까먹어도 x제곱 미분하면 뭐야 했을 때 뭐였지라고 해도 그거 2x야. 한 다음에 조금 개념 정리 알려주면 그 친구 다항함수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했었지에 대한 그 아주 깊은 마음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잔재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 포인트들에 입각해서 어떻게 고등수학을 배워야 되는가?
공수 1, 공수 2,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이 모두 다 동일한 휘발성 정도와 모두 다 동일한 딥러닝 정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휘발이 강한 애도 있고 딥러닝이 강한 애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단언컨대 드립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배우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배울 때 우리 처음에 아이들 선행 1회 독하죠. 그거는 교육과정 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대수를 안 배웠는데 미적분원을 배우면 애초에 로그 함수가 뭔지 몰라. 뭐 수열이 뭔지 몰라서 애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순서대로 배우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물론 뭐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얼추 이제 미적분 2까지는 한 번은 봤다 하는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 친구들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미적분 1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중점적으로 배운다. 우리가 어차피 망각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나요? 나중 가면 다 까먹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중점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망각할 건데 내 머릿속에 잔재되어 있을 것들이 많은 걸 배우는 게 좋죠. 그게 바로 미적분 1, 2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적분 1, 2는 언어다. 언어예요. 언어.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글 배우죠. 어머님도 이제 영어 유치원 배우잖아요. 가잖아요. 왜 가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어 두뇌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나이 들면은 배우기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적분 1, 2는 언어 같아서 제가 통계적으로 제 경험상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미적분 1, 2를 했던 아이들이 조금 더 함수 그래프를 그러니까 익숙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썼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도 뭔가 잔재물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라는. 근데 이걸 본인 인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본인이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 맞춰서 나가야겠죠. 근데 뭐 이미 뭐 중3이니까 뭐 나이를 줄여서 뭐 가세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요거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미적분 1에 외울 거 있나요? 있을까요? x제곱 미분한 거 EX 말고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x n승 미분하면 nx-1승이다 말고 없어요. 그걸로 그냥 다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외울 게 없고 내 머릿속에 탑재되는 그런 센스들만 남는다. 딥러닝 되는 겁니다. 또 그거를 배우는 거고 미적분 2는 왜 배우느냐? 어머니들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은 수학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미적분 1을 잘하면 뭐도 잘한다. 미적분 2도 잘한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더 중요시? 미적분 1을 더 중요시. 이유는 미적분 2까지 한 번에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고 플러스로 얘가 좀 더 빨라요. 내신이. 좀 더 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얘를 중점적으로만 잘 잡아놓으면 미적분 2는 거의 거저먹기로 들어가는 건다. 네, 맞아요. 이게 수투고 얘가 미적분이에요. 국유과정으로. 혹시 헷갈리실까봐. 대수는 수 1입니다. 얘는 수상하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연계돼서 보면은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미분 적분 어떻게 되는 거다.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수로 갑니다. 선생님 이거 두 번째 배우는 대수를 먼저 배워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수는 다른 수학 분야예요. 요게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대수는 두 글자로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계륵이에요. 계륵. 그냥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닭껍데기라서 얘가 뭐냐면 휘발성이 그냥 적당하고요. 개념도 적당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 끝나고 같이 배우면 됩니다. 가장 휘발성이 강한 커리큘럼 뭡니까? 공수 1, 2예요. 얘는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개념이 너무 쉬워요.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2차 함수 나중 가면 3, 4차, 5차 함수 배웁니다. 2차 함수 너무 쉬워요. 자, 근데 학교에서 변별을 해야 돼요. 수능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변별해야 됩니까? 더럽게 변형해. 더럽게. 사고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고를 어차피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더럽게. 이번에 제가 지금 이번에 수학 시험들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 아주 더럽더라고요. 오늘 그 휘문고도 나왔습니다. 휘문고도 보니까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나중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몇 학교 아니면은 사고를 하게 되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거는 교수님들급 분들이 이제 몇 달간 감금당해서 만드시는 좋은 문제들이라서 조금은 더럽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더러운 걸 많이 푸는 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적분 1을 3번 배웠다. 한 번 배웠다. 나중에 봤을 때 차이가 커요. 자, 공수 1을 3바퀴 돌았다. 3, 4바퀴 돌았다랑 한두 바퀴를 돌긴 했는데 뭐 제대로 돌았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에 가장 임박했을 때 단적으로 어머니도 이제 객관적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겨울방학 이렇게 보시면 겨울방학부터 제대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 루틴이고 만약에 혹여나 뭐 더 자녀분이 뭐 둘째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까지 끝내는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부터 다시 가시면 돼요. 미적분 원부터 선행 다시 할 필요는 요거부터 이제 계속 곱하기 n 바퀴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어머님들 또 이맘때쯤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그래 미적분 원 심화 배울게. 어떻게? 뭘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아이한테 미적분 원 심화 배워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how. 자 근데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는 너무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사실 학원별로 다 다르고 자치 교재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가 부교재로 본인이 그냥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독학으로. 그래서 시중 문제집 기준으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요거 풀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센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 센이 좋아요. 본인이 풀 때. 센이 왜 좋냐면은 유형별로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센 이미 풀었는데 하면 이제 개념 원리나 RPM도 괜찮습니다. 근데 센이 좀 더 좋아요. 라떼는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이 보통 여기 있었는데 어머님들도 많이 수학의 정석 푸셨죠. 세상이 바뀌어가고 트렌드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정석은 약간은 내신에 좀 멀어졌어요. 요즘에서 센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센 한번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쟁이 풉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기로는 고쟁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맞아요. 어려운데 여기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빼고 푸세요. 2단계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풀면 좋냐면은 고쟁이는 양치기가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도 많고 정말 얘도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얘는 처음에 볼 때 이해, 얘는 문제를 다양한 유형 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집. 그러니까 본인 자녀분이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블랙라벨입니다. 블랙라벨은 왜 풀어야 되느냐? 얘는 내신 틱해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나 이제 좀 상위권 아이들이 블랙라벨 보면은 이미 다 본 문제들이에요. 너무 시중 문제집이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오면은 이 문제들이 어차피 다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사고력 증진용으로 블랙라벨이 좋고 그 다음으로 이제 블랙라벨도 끝났다 하면은 자이스토리나 엔젤을 푸셔도 되는데 자 자이스토리부터는 대수부터 해당입니다. 공수 원투는 안 풀어도 돼요. 왜냐? 없어요. 자이랑 엔젤가 없어요. 그래서 못 풀어요. 자이스토리를 왜 푸느냐? 얘는 문제의 양도 많고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가 뭐냐면은 그동안 역대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30번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럼 이제 수능형 아니냐? 어차피 고2 내신부터는 다 수능형입니다. 학교쌤들이 다 수능 변형해서 내거든요. 요거 풀면 바로 수능과 내신 둘 다 잡을 수 있다. 난이도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이번에 그 외대보고 2학년, 제가 외대보고도 담당하고 있는데 외대보고 2학년 부교재가 자이스토리인데 아이들 외대보고 친구들도 되게 잘하거든요. 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죠. 요거 풀면 좋고 자 정말 완성된 아이들이 쌤 저는 뭐 자이도 한번 풀었는데요. 하면은 마지막으로 엔제라는 게 있어요. 엔제. 이건 정말 이제 다 푼 아이들이 더 풀 게 없어 푸는 건데 뭐냐면은 인강 강사분들마다 본인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매년 많게는 억대까지 투자를 하면서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능에 나왔던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다 나오죠. 어떻게든 예술적으로 다 됩니다. 그거를 모든 연구소에서 본인들이 막 의대생 뭐 수학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 들여가지고 문제들을 만듭니다. 그게 엔제예요. 요거 매년 출시돼요. 매년 문제 바뀝니다. 다 풀었으면 뭐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올 새로운 사고력 요하는 문제들을 접하는 게 엔제예요. 근데 요거는 뭐 노란색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풀 거 없으면 요거까지도 풀어도 된다라고 이제 제가 커리큘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소심하게 이렇게 괄호를 쳐놔서 세 개를 써놨어요. 자, 요 세 개 특징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요 세 개. 이 세 문제집은 물론 좋은 문제집이지만 제가 써놓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어요. 왜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할 때 많이 보시는 소스예요. 실제로 요 세 문제집은 부교재로 채택이 많이 돼요. 학교쌤들이.
자, 그럼 우리 이게 애초에 뭐 문제가 좋다, 뭐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난이도로만 따지면 이걸 줄여서 올포고라고 해요. 올포고. 올림포스도 있어요. 올림포스 고난도도 있고. 올림포스는 아니에요. 더 쉽습니다. 올포고 수학의 신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센과 고쟁이 중간이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겁니다. 절대 등급은 거기서 한 7대 3 내분점. 그러니까 고쟁이에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어려운데 쉬워요. 셋 다 쉬워요. 그래서 보통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이걸 안 풉니다. 뭐 쉬우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또 많이 나와요. 학교생들이 많이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처음에 풀 때 뭐 쌤 풀었는데 만약 고쟁이 푸는데 좀 어려워한다? 그럼 요런 거 풀어도 됩니다. 이제 학교 내신 스타일로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본인이 독학을 하든 뭐 학원 다니면서 병행하면서 부교재를 풀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요약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마 대치동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진 빨리 찍으시고 제가 진짜 이거 분석하려고 제가 모든 학교들 다 봤습니다. 원래도 다 사실 알고 있고 누적된 제 경험이 있죠. 근데 그거랑 플러스로 요번에 요거 제가 그래프 그리려고 다시 다 봤어요. 기출들. 자, X축 난이도의 난이도. Y축이 뭡니까? 시간 촉박도. 시간 촉박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어 들으면 아시잖아요. 자, 딱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쌤 세화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강사분께 여쭤보지 마세요. 딱 이 표 보시면 표가 아니지 그래프 제가 수학과니까 그래프 좋아합니다. 세화고 어떤가요? 극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여학생인데 숙명여고 가고 싶은데요. 숙명여고 수학시험 어때요? 쉽네요. 시간은 어때요? 적당히 그냥 뭐 촉박하기도 하고 뭐 적당합니다. 그렇게 뭐 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중3 어민들 설명회를 하라 하셔가지고 중3 어민들 가장 고민되는 게 제가 지난번 이제 학원 선택 기준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다들 보시면 제가 설명회 많이 봅니다. 제가 또 출신이 이제 클리닉 조교다 보니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중대 어떻게 진선 어떻게 하면은 하면서 하품하세요. 우리 학교 언제 나와? 이러면서 근데 끝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제가 로우 데이터로 드린 거고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의 자녀분께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한 해석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난이도 이퀄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수학 실력. 어머님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이가 수학을 잘합니다.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그 학생은 수학 시험 어려운 데 가고 싶어 할까요? 쉬운 데 가고 싶어 할까요? 어려운 데 가고 싶어. 왜? 쉬운 데 가면 뭐가 됩니까? 실수 싸움이에요. 나보다 좀 더 못하는 애가 변별이 안 돼요. 나는 얘를 이기고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수 싸움이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아싸리 어려운 거나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여길 가요. 자, 수학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못한다 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쉬운 데 가야죠. 쉬운 데 가서 이제 뭘 노리는 겁니까? 나 얘랑 같은 실력이에요. 변별을 안 당하고 묻어가는 거를 희망할 거 아닙니까? 이꼴 수학 실력. 자, 만약에 남학생인데 수학을 엄청 잘해요? 세하고 뭐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죠. 자, 시간 촉박도 이꼴 뭘 의미할까요? 덜렁대는 정도? 그죠? 실수하는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순우리말로 하면 이제 꼼꼼한 정도?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이제 남학생들 중에 또 수학 잘하는 친구들 중에 또 덜렁대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틀리겠죠. 본인 실력보다 더 틀리게 되는 실수를 하니까. 그럼 어딜 가야 돼? 시간이 덜 촉박한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 아이가 예를 들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진짜 꼼꼼하게 반듯반듯하게 풀면 푸는 족족 다 맞추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풀면은 좋은 거니까 시간 촉박한 데 가야죠. 거기서 변별을 또 이뤄내야죠. 요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큰 X축, Y축이에요. 여기 맞춰서 가시면 돼요. 우리 남자 아이는 다 그냥 적당합니다. 경기 고른 데 가시면 되는 거죠. 경기 고르 보니까 노란색이네요. 색칠이 좀 되어 있는데 요 색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 노란색은 서술형이 있거나 없는 학교입니다. 서술형도 굉장히 큰 요인이 있어요. 내신에. 당연히 있죠. 수능에 서술이 없습니다. 내신에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쌤, 휘문고 되게 어렵다면서요. 서술형 쉬워요?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요. 자, 우리 아이가 서술을 잘 못하는데 수학은 잘하는 남학생이다. 휘문고죠. 서술이 없으니까. 단답형열 문제입니다. 객관식열 문제 총 20문제예요. 시간 촉박 적당하죠. 20문제면 적당합니다. 그렇게 뭐 계산이 막 복잡한 앞에 건 쉬워요. 몇 개만 어렵게 됩니다. 휘문고는. 그래서 딱 중간 여기에 위치한 문제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죠. 휘문이니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없어요. 쌤 단대보고도 어렵다고 얘기 들었는데 서술형이 쉬워요? 단대보고는 서술형이 4문제가 나오는데 넷 다 프린트 변형입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프린트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단대보고 아이들 가르치면은 프린트 변형하고 그거 서술형만 연습합니다. 그럼 서술형 4문제 다 맞춰요. 그렇게 했다가 2학년 때 한번 뒤통수를 친 적이 있어요. 학교쌤이 배신을 한 거죠. 배신. 그때 이제 1컷이 70 몇 점이었는데 서술형 때문에 1학년은 지금까지 이제 배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쉽다. 그래서 노란색은 쉽다. 빨간색은 뭘까요? 이거 빨간색입니다. 조금 이제 한데 제가 지난번에 빨간색 그냥 써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칠판이 빨개가지고 초록색이라 이제 노란색 바탕을 해놨는데 빨간색이 뭘 의미합니까? 서술형이 어렵다. 예를 들어 상문어 같은 경우 서술형이 거의 10문제입니다. 그 문항들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하얀색들 뭘까요? 그냥 뭐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하다. 우리 아이가 서술을 굉장히 잘하고 꼼꼼하다. 그럼 이제 서술 잘하는 데 가면 되고, 우리 덜렁대요. 맨날 뭐 빼먹고 쓰고, 노란색 중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종고 시험도 쉽고 여유로운데 서술형도 쉽네요. 굉장히 쉽죠. 이번에 저희 반에서도 한 명 세종고 있는데 시험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랑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 어머님들이 학교 선택하실 때 추가적으로 또 체크리스트 또 드리겠습니다. 4개입니다. 부교재 연계 자작문제 변형 서술형 이렇게 있는데, 자, 부교재 연기율, 자, 이것도 아이에게 한번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가 부교재를 많이 연계한다라고 했어요. 뭘 의미할까요? 뭐 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렵게 변형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공부량이 적다예요.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진선여고 거의 대다수 부교재 변형입니다. 거의 대다수. 부교재만 풀면 사실 안 되긴 하지만 적당한 친구들이 보통 부교재만 다 풀어요. 그래서 부교재가 연계 많이 될수록 수학의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작문제 연계자. 자작문제가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저는 단언컨대 자작문제를 쪽집게로 맞추는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수능 문제를 맞추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본인의 기본 실력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기본 실력이 좋아야 돼. 우리 아이가 수학을 기본적으로 좀 잘하고 타고난 부분이 있다? 자작문제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대보고 이런 데들 자작문제 많이 냅니다. 상문고 이런 데 많이 냅니다. 자, 변형의 강도는 뭐냐? 제가 아까 사실 한번 반전을 드렸습니다. 진선여고 부교재 연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부교재가 연계가 됐어요. 근데 그 변형된 문제가 변형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변형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작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작문제겠죠. 진선여고 시험 보면 아이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봤던 건데 억울해. 봤던 건데 못 풀게 변형해버리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형의 강도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진짜로 부교재 연계인 건지 아니면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자작문제로 되는 건지. 단대보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교재 프린트에서 항상 이제 단답형에서 변형을 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어렵게 합니다. 그럼 그건 거의 자작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마지막으로 서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란색,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고, 서술형은 어머니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서술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서술을 더 잘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당연하거든. 이 풀이 넘어가는 게 뭐 당연하잖아. 이거 다 아는 거잖아 하고 넘기는데 거기에 배점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거에. 수학을 오히려 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뭔가 깎일까봐 더 꼼꼼하게 써요. 그래서 서술형을 잘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학교 선택의 기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이게 뭐냐면은 아이는요 어려요.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별로 잘 모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보면은 가끔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제 내 아이니까 뭔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오히려 또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실하게 알려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원을 또 다니시잖아요. 학원에서 성적 나오는 거, 성적표.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것도 이제 대비를 하면 서술형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강사분께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실수를 많이 하는지 어떤 문제를 못 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면서 그게 강사를 괴롭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 아이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타인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렸던 거에 맞춰서 가장 이상적인 정말 같은 학생이더라도 어느 학교를 갔느냐에 따라 대학이 바뀝니다. 등급이 바뀌고 어저께 제가 전화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벌써 이제 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 학교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전학이라는 것도 되게 큰 용기이고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부터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상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제 로고는 아니 모토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학교를 가시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누구든 이번에 10%로 바뀐 1등급을 다 받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